여러분, 혹시 그 대형마트에서 카트 끌면서 두부나 계란 담듯이 아파트를 쇼핑하는 사람 상상이 되시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집을 선다는 게 뭐 한두 푼 드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일생일대의 결정이어야 할 내 집 마련인데 누군가한테는 그저 가벼운 장보기에 불과했던 아주 믿기 힘든 일화로 오늘 심층 탐구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2024년 봄에 잠실에서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4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 쓱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지도 않고 스마트폰 지도앱을 켰대요. 그러더니 화면을 손가락으로 쭉 그으면서 여기 2단지 지금 매물 몇 개 있어요? 한 번에 다 계약할게요. 이랬다는 겁니다. 와, 현장에 있던 공인중개사분 입장에서는 진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아파트 매매다는 게 꼼꼼하게 집 둘러보고 융자 확인하고 며칠씩 고민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같은 단지 아파트 계약서를 무려 4장이나 썼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그것도 대출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싹 다 결제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현금 동원력을 자랑하던 네 채 아파트가 불과 2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반전이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주제입니다. 그 호기로웠던 매수자, 지금 완전히 연락주절 상태거든요. 아, 진짜요? 네, 현금으로 쓸어 담았던 4채 중에 2채는 이자를 감당 못해서 현재 경매로 넘어갔고요. 세상에. 나머지 2채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거대했던 투기 자본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매랑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최악의 사고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이 시장을 덧받치던 아주 근본적인 구조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현상의 이면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총 10만 4천 가구 정도 되죠. 네, 그중 무려 56%, 약 5만 9천 가구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남을 쇼핑하듯 누비던 이들이 지금 갑자기 서울 아파트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이른바 패닉셀을 던지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분석해봐야겠네요. 네, 이들이 두고 간 매물 폭탄이 우리 시장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4가지 핵심 원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 이탈 속도를 수치로 보면 체감이 확 드실 겁니다. 한국 단일 최대 재건축 단지죠.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한번 볼까요? 네, 거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이 단지 하나에서만 튀어나온 매물이 5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물량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가격 붕괴예요.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길래요? 한때 최고가 33억 원을 찍었던 84제곱미터 매물이 최근에 26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거든요. 와, 단일 단지에서 6억 5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거네요. 이건 단순히 급매물 처리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수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게 외곽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핵심지도 영향이 있나요? 네, 서초구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을 보면 한 달 새 42건에서 11건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88%가 증발한 셈이죠. 88%요? 거의 거래가 멈춘 거네요. 서울 전체로 넓혀봐도 외국인 거래의 절반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벼운 조정이 아니라 특정 자본 집단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엑소더스의 시작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이 애초에 어떻게 한국 시장에 이렇게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는지 시계를 2020년으로 잠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 당시 내국인이랑 외국인의 부동산 규제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시 서울 아파트를 두고 벌였던 경쟁은 완전히 기울어진 보드게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여러분이 그때 집을 사려고 있다면 아주 촘촘한 규제의 울타리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DSR 규제가 핵심이었잖아요. 소득으로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서 대출 한도를 목미까지 꽉 묶어버렸죠. 맞아요. 거기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낱낱이 써내야 했고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LTV 한도가 40%로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내 통장에 순수 현금 6억 원이 없으면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던 거잖아요. 네. 반면에 외국인들은 그 엄격한 울타리 옆에 뚫려있는 아주 커다란 구멍으로 유유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니라 자국은행이나 글로벌은행 지점에서 돈을 빌려오면 그 규제를 다 우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불균형이 결국 폭발한 게 2025년 7월이었습니다. 정부가 내국인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강력하게 제한했잖아요. 네, 내국인들 자금줄이 말라 쩔쩔 매고 있을 때 중국인 투자자들은 수백억 원을 들고 와서 강남 아파트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죠. 네, 결국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했다는 여론의 거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원인이 등장하죠. 네, 그 대중의 분노가 정부를 움직인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인 투자자들의 진입을 가로막은 첫 번째 결정적 타격, 규제의 장벽이 세워진 기폭제가 된 거거든요.
2025년 8월 26일에 발표된 규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서울 전역이랑 경기, 인천의 핵심 지역을 몽땅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자체장 허락 없이는 외국인이 마음대로 집을 살 수 없게 된 거네요. 네, 게다가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허가를 받아도 4개월 안에 무조건 입주해야 하고 최소 2년 동안 직접 살아야만 해요. 와, 직접 거주까지요? 네, 거기에 그치지 않고 2026년 2월부터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에 더해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세관 기록 등으로 깐깐하게 증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제가 왜 투기 세력의 순풍을 끊어놓았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했던 가장 큰 무기가 전세금을 지렛대 삼는 갭 투자였거든요. 그렇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편하게 앉아서 원격으로 한국 아파트를 사들이던 구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 한국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체류하며 2년을 직접 살아야 한다. 투기 목적의 갭 투자가 기계적으로 원천 차단돼 버린 겁니다. 실제로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 규제 시행 전후로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35% 급감했고 서울은 51%나 반토막이 났거든요. 고가주택 쪽은 타격이 더 컸다면서요. 네,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는 무려 53%나 줄었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철저한 투자 목적일수록 거래가 더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규제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투자하기 어려워졌다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미 집을 사서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당장 집값이 떨어진다고 수억 원씩 손해를 보면서까지 던질 필요가 있나요? 그냥 버티면 되잖아요. 아,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원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지금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버티는 겁니다. 못 버틴다고요? 한국 규제 때문이 아니라요? 네, 자신들의 기초 체력인 중국 본토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본국에 엄청난 자금 경색이 터진 거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국 GDP의 무려 25%를 차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헝다 디폴트를 시작으로 60개가 넘는 대형 개발업체들이 줄파산했죠. 어휴, 중고주택 가격도 6% 이상 곤두박질 쳤고요. 더 치명적인 건 중국 가계 자산의 60에서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본토 집값이 무너지면 수억 명의 현금줄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간 불타는 건물에 갇힌 사람들과 똑같아요.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건물에 불이 나니까 자산을 지키려고 해외 송금 같은 비상구를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국이 자본 유출 막겠다고 그 출구들을 하나둘씩 용접해서 강제로 막아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당국이 자본 통제를 강화할수록 투자자들 공포는 극에 달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 위기를 예견하고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도 있죠. 중국의 어떤 부동산 재벌은 5년 전부터 7조 원 규모 자산을 미국으로 미리 빼돌려서 살아남았다고 하잖아요. 네, 반면에 눈치 늦었던 동료들은 지금 꼼짝없이 감옥에 가거나 자산이 동결돼 버렸죠. 이러니까 꼼짝없이 수억 원 손해보더라도 유일하게 열려있는 비상구인 한국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생존의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원인이 또 덮치거든요. 이 불자는 건물에서 빠져나오려는데 거시경제마저 폭주하기 시작한 거죠. 거시경제 폭주라면 최근에 터진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26년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하면서 중동 전면전이 터졌잖아요. 네, 그때 증시 충격이 엄청났죠. 3월 3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7.24% 급락하면서 5,800선이 무너졌고 다음 날엔 장종 8%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달러로 숨어버렸군요. 제가 이거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환율 계산을 직접 해봤거든요. 오, 네. 환율 변동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중요하죠. 아까 올림픽파크 포레온 26억 원대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이면 외국인이 이걸 팔아서 딱 200만 달러를 가져갈 수 있어요. 네, 1,300원이면 딱 떨어지네요. 근데 지금 전쟁 공포 때문에 1,490원대까지 치솟았잖아요. 이러면 똑같이 26억에 팔아도 손해지는 건 174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와, 환율 차이 하나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26만 달러가 날아간 거네요. 맞아요. 우리 돈으로 약 3억 8천만 원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를수록 쥐고 있는 자산 가치가 매일 깎여나가니까 당장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이들을 덮친 거죠. 집값 하락에 환율 폭등까지 완벽한 이중고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인들도 결정타는 아닙니다. 가장 잔인한 네 번째 원인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역전세라는 덫입니다. 아, 역전세요? 전세 시세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죠. 이게 왜 외국인한테 유독 치명적인가요? 원리를 단순화해볼게요. 친구한테 2년 전에 5억 원을 빌렸는데 갚을 때가 되니까 내 통장에 3억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2억을 어떻게든 구해서 메워야 하죠.
아, 갭 투자한 외국인들이 딱 이 상황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대단지에서 1만 2천여 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전세 물량이 폭발했고 전세가가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전세 시세가 떨어졌으니까 세입자한테 돌려줄 차액을 집주인이 자기 현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근데 한국인이면 국내 은행에서 역전세 반환 대출이라도 받을 텐데 거주 요건도 못 채운 외국인한테 은행이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주죠. 그렇다고 중국에서 돈을 가져오자니 당국이 송금길을 다 막아놨고요. 전세금 돌려줄 차액은 없는데 융통할 곳은 다 막힌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세입자한테 소송당하거나 경매 넘어가는 걸 피하려면 수억 원 손해를 보더라도 초급매로 던져서 목돈을 쥐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와, 퇴로가 차단된 레버리지 투자의 끔찍한 결말이네요. 규제 장벽으로 신규 진입 막히고 본토 경제 무너져서 돈줄 마르고 고환율로 자산 녹아내리는데 역전세까지 터져서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셈이잖아요. 완벽한 사면초가죠. 여러분,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아주 강렬한 데자뷰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이 있죠. 2015년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달 만에 40%나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 자본 쏠려있던 해외 부동산 시장들이 엄청 요동치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때 캐나다 밴쿠버가 자국민 주거 안정 지킨다고 외국인 취득세를 단숨에 15%, 나중엔 20%까지 올려버렸죠. 호주랑 뉴질랜드도 매입을 금지하거나 전면 차단했고요. 닫힌 문 앞에서 밴쿠버랑 시드니에 몰렸던 투기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겠네요. 네, 흥미로운 건 2015년 밴쿠버에서 일어났던 그 자본 철수 패턴이 지금 2026년 서울에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복붙되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질문을 해보죠. 5만 9천 가구가 패닉세일을 하며 빠져나가는 상황, 이게 우리한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이건 철저하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인위적으로 펌핑됐던 가격 거품이 걷히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건강한 조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품이 빠지는 건 좋지만 저는 그 과정의 고통이 우려되거든요. 중국인이 던지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옆집 사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자산 가치도 동반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거시적 충격까지 맞물리면 경착륙 리스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판단할 5가지 핵심 지표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환율입니다. 지금 1,490원대인데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뚫고 올라가느냐가 관건이겠군요. 네, 두 번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실거래가 방어선입니다. 현재 26억 5천만 원 선인데 만약 25억 선이 무너지면 하락장이 굳어진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되겠네요. 세 번째는 서울 아파트 전체의 매물 적체 현상이고요. 매물 쌓이는 속도 대비 거래량이 못 따라오면 하락은 불가피하죠. 네 번째는 외부 요인, 중동 전쟁의 흐름이겠고요. 마지막 5번째는 정부의 정책 스탠스입니다. 규제를 유지하며 거품을 뺄지 아니면 경착륙을 막으려고 완화 카드를 꺼낼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다룬 내용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중국인들이 집 던지고 도망간다 이런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남의 돈으로 쌓아올린 갭 투자라는 구조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섭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인 거죠. 네,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볼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거 글로벌 도시들에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 뒤에 결국 자국민의 순수한 기초 체력만으로 새로운 질서를 맞이했거든요. 네네. 이번 사태로 인위적인 갭 투자에 기대던 한국 특유의 아파트 불패 신화가 무너지고 나면 과연 한국인들에게 집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지금 주거의 본질을 되묻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결국 승패를 가르는 건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입니다. 부동산은 눈앞의 현상 이면에 있는 거시적인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사람의 게임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단단한 자산 판단 내리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리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